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 풀이를 쭉 해나갈 건데요.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기출문제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공부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공부하든 영어를 공부하든 행정법을 공부하든 행정을 공부하든 간에 어떤 부분에서 기출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출문제에 입각해서 공부를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가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설정해주는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출문제를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기본 점수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행정학으로 본다면 기출문제만 완벽하게 소화하면은 80점에서 80점 정도, 이 정도는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새로운 구체적인 법령의 변화가 이루어졌거나 또는 새로운 주제가 생겼거나 이랬을 때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우선 여러분들이 80점까지 맞아 나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만 완벽하게 해도 95점에서 100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가다 문제를 좀 쉽게 냈거나 예전의 문제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했을 경우에는. 그러나 이제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선생님 평균적으로 80점이라고 써놓은 거지, 실제 뭐 80점 어치의 가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2021년 기출문제를 쭉 소화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가직 9급을 하고 다음 주에 지방직 9급, 그 다음에 국가직 7급, 그 다음 지방직 7급, 이렇게 여러분들이 7급을 공부하시던 9급을 공부하시던 다 해야 됩니다. 이건 뭐 나는 7급 공부하니까 국가직 9급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9급을 공부하니까 7급 공부는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쩔 때는 7급을 더 어렵게 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9급이 더 어렵게 출제되는 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고 해야지, 뭐 나는 7급 하니까 9급은 필요 없어, 또 9급 하니까 7급은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가 2021년 기출문제를 쭉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2020년 국가직, 지방직, 국가직, 지방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갈 거고, 그 다음 달에는 이제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치 기출문제를 쭉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쭉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공부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출문제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공부가 다 완벽하게 된 다음에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공부와 동시에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제가 아직 공부 안 한 부분들이 지금 기출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기출이 됐다면 선생님들이 심화 강의 때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걸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접해보는 것도 좋아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미국에서는 교육 포럼 같은 거 하면 이런 공부를 지향해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내용을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습법이라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 하라는 거야.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기억에 더 오래 남고, 왜냐하면 문제로 봤기 때문에 이제 오래 남는 수가 있는 거죠. 문제를 풀 때는 집중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아주 효율적인 업무 방식이라 그래서 이게 거꾸로 학습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붙여 놓는데, 거꾸로 학습법 같은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먼저 기출문제를 공부를 다 완벽하게 공부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그 파트들을 정리해 나가면 나중에 심화 강의를 들을 때 그때 또 그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더 완벽해질 수가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가 좀 덜 돼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국가직 9급 문제부터 우리가 볼 건데, 오늘은 국가직 9급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지가 않았어요. 거의 난이도가 중하의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들로 올해는 출제됐습니다. 근데 매년 이런 것은 아니죠. 올해만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하나하나씩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1번,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워낙 쉬운 문제죠. 시장 실패 유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 실패 유형을 보면 첫째, 공공재의 존재. 공공재는 시장이 맡겨놨을 때 과소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자연 독점 산업, 이건 요금제라 그랬죠. 요금제 망산업들이 자연 독점 산업들인데
도로, 가스, 전기, 수도처럼 연결이 이루어지는 산업들이 바로 자연 독점 산업들입니다. 근데 이 자연 독점 산업은 독점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놨을 때는 과소 생산이 돼서 실패가 이루어진다. 항상 시장 실패는 최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여기도 과소 생산으로 실패하는 거고 여기도 과소 생산으로 실패하는 거고. 정보의 비대칭,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이것은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어떤 생산품은 과다 생산, 과다 소비가 이루어지고 어떤 생산품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아주 좋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적게 받아 과소 소비,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과소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과소 생산 또는 과다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시장에 맡겨놓으면 실패하죠. 외부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이 이루어지고 부정적 효과는 과다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 불안정 경쟁은 경쟁의 결과로 독과점이 형성되는 현상인데 어찌됐건 독점 기업은 과소 생산을 통해서 초과이윤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 실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배 불형평이나 경기 변동은 효율성 측면의 실패가 아니라 여기는 형평성 측면에서의 실패 현상. 시장에 가만히 놔두면 경쟁에서 이긴 자는 엄청난 부를 쌓게 되고 경쟁에서 진 자는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실패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빈부격차의 심화 현상이 바로 분배의 불형평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가만히 놔두면 경기 변동이 이루어진다. 선생님이 늘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실패가 중요합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실패 5가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공공재의 존재, 자연 독점 산업, 정보의 비대칭, 외부 효과, 불안정 경쟁.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게 용어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공공재의 존재는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냥 공공재의 존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올 때도 많아요.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서비스의 존재 이렇게 표현해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 독점 산업은 우리가 다른 말로 규모의 경제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연 독점 산업으로 해서 앞자 따서 외운다고 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은 정보의 편제라고 해서도 나오고 또는 정보의 불안전성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정보의 불균형 이렇게도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외부성으로 표현되고 불안정 경쟁은 독과점 형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외부 효과의 발생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죠. 그 다음에 시장의 독점 상태가 아까 우리가 뭐로 공부했던 거야? 불안정 경쟁으로 공부했던 거죠. 시장의 독점 상태도 시장 실패죠. 그 다음 X 비효율성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인데 이건 정부 실패의 원인이죠. 그 다음에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 실패죠. 그러면 답은 바로 정부 실패인 X 비효율성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시장 실패의 유형, 정부 실패의 유형을 공부할 때 앞자 따서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자를 따서 공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조직의 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조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직이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조직이 뭐예요? 시설이나 공장을 조직이라 하지 않아요. 인간의 집합체를 조직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집합체야?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간의 집합체를 우리가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이니까. 부모님이 계모임을 참석한다 그러면 계모임도 조직이에요. 왜? 인간의 집합체잖아. 근데 거기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친목동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친목동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모님의 친구분들이나 부모님들이 아시는 분들이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갖는다라면 이건 친목동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간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공장이나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장과 시설은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집합체를 우리가 조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집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조직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목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목표는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조직의 정당성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 개 모임의 정당성이 왜 있는 거야? 친목도모라는 것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 모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친목도모가 바로 그 조직의 정당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직의 설계의 기초가 되고, 조직을 만들 때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당연히 정당성, 그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친목도모를 위해서 그 조직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조직 구성원들은 그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조직원들의 행동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의 설계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의 효과성이나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죠.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효과성의 평가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성과가 바로 뭐예요? 성과가 바로 효과성이에요. 성과가 바로 산출과 결과를 우리가 성과라 그러는데, 결과가 바로 효과성이니까 바로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준이 되고, 야, 개모임 개원들끼리 둘이 싸워. 그러면 거기에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 야, 우리가 왜 모였냐? 서로 친해지려고 모였는데 여기 와서 싸움질 하려고 모인 거냐? 이러면서 딱 그게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싸우는 분들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갈등 조정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은 목표를 위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체감 조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감 조성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 조직 목표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해 준다. 그렇죠. 사람들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요. 동기 유발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활동, 행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직의 목표는 조직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우리가 조직의 목표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개인 모임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는 뭐야? 친목도모잖아요. 친목도모. 그러니까 결국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주는 것이고, 조직 활동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그 다음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 조직 목표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목표예요. 당연히 기업이라는 조직은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거고, 그 이윤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조직은 해체되거나 아니면 파멸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각 같은 경우도 결국은 사기업체인데 그게 만약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 기업을 청산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면 그 조직은 해체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3번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 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을 협력관계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 형태는 이게 뭐겠어요? 이게 네트워크 구조죠. 네트워크 구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 대규모 공사가 있어요. 대규모 공사. 그런데 삼성건설이 이걸 수주받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GS건설도 수주받기 위해서 들어왔고, 동부건설도 들어오고, 그 다음 뭐 두산건설도 이렇게 들어왔다. 이랬을 때 삼성건설은 기술력이 상이에요. 근데 자재가 좀 중이야. GS건설은 기술력은 중인데 자재는 상이야. 동부건설은 기술력은 상인데 자재 구입과 관련해서는 하야요. 두산건설은 여기가 한데 자재 구입은 상이야. 이러면 당연히 동부건설이나 두산건설은 이 공사를 수주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왜냐하면 결격 사유가 존재하잖아요. 여기 다 결격 사유가. 그렇죠? 그러면 삼성건설이나 GS건설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여기는 결격 사유는 없는데 여기는 기술력이 조금 더 우고 여기는 자재 구입이 좀 더 우위에 있고 뭐 이런 정도니까. 그러면 이럴 때 동부 두산이 이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는 이 둘이가 합치면 돼요. 둘이 합쳐. 그래서 이 둘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야. 동부 두산 컨소시엄. 이런 컨소시엄의 형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네트워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구조가.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부 두산이 수주받을 경쟁력이 생겨요? 생기지 않아요? 당연히 생기죠. 근데 이 정도만 공부하면 안 되고 사실은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기는 그냥 개념만을 물어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이건 이제 기술력이 더 중심 기술이라면 그러면 여기에 동부건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자재 구입은 두산건설에게 맡기고 또 그다음에 설계는 또 뭐 설계를 잘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게 맡기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 대부분 네트워크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혼자 다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선생님이 삼성 그 반도체 그 용어를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 배터리를 가지고 보면 여기가 SK 이노베이션이다 그러면 양극재는 에코프로 BM에서 제공받고 그다음 뭐는 이렇게 어디서 받고 여기 뭐는 어디서 받고 뭐는 어디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돈 주고 사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협력체제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협력체제를 구성해 놓은 조직이 바로 네트워크 구조죠. 그래서 3번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1번은 태스크포스가 있는데 태스크포스는 임시사업단입니다. 임시사업단. 일시적으로 제휴하고 해체되는 조직이에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조직이 태스크포스고 프로젝트 팀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구사업단인데 연구사업단은 좀 더 장기적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여기는 태스크포스는 현실에서 어떤 것들이 태스크포스라고 할 수 있냐면 한미 FTA 체결단 이런 거예요. 그럼 한미 FTA 체결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런 식이죠. 산업자원부에서 수출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품의 수출입 업무에 대한 전문가. 또 축산물의 수출입에 대한 전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IT기술 수출입 전문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콘텐츠 수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각각 전문성이 다 다른 거죠. 여기는 뭐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2차 산업, 뭐 제조업이고 여기는 농산물이고 여기는 뭐 축산물이고 여기는 또 뭐 문화 콘텐츠고 여기는 IT 기술이고 이런 그다음에 또 통상 전문가, 외교부에서 통상 전문가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국 협상단하고 협상을 하려면 당연히 여 사람은 농산물만 알고 있고 여 사람은 IT 기술만 알고 있고 이러면 절대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우리가 농산물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주고 IT 기술에서 어느 정도 뭔가를 얻어내려면 서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다 교육시켜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걸 알려줘. 이렇게. 제조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다른 구성원에게 농산물을 알려주는 거예요. 농산물,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쟁력은 이렇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축산물에 대해서 알려주겠죠. 그럼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알고 이 사람도 모든 걸 다 알고 이 사람도 모든 걸 다 알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협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 협상당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을 해가지고 1년 동안 5차 협상까지 가가지고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원래 소속으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임시사업단은 주로 1년 이내로 활동해요. 1년 이내로. 연구사업단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인데 이거는 좀 더 장기적으로 활동합니다. 프로젝트 팀은. 보통 5년 단위로 활동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 만들었다가 그 사람이 퇴직할 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 그게 해체되거든요. 그럼 5년 동안 활동하는 거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다 뽑아가지고 대통령 소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정책을 발굴해내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바로 프로젝트 팀이죠. 그 다음에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은 네트워크 구조. 네트워크 구조는 꼭 이렇게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핵심 기능은 우리 조직에서 하고 나머지 기능은 주변 기능은 다른 조직에 넘기는 것도 네트워크 구조고 저렇게 지금 동부와 두산이 서로 수평적 관계에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다음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화학적 결합이죠. 그래서 기능 구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몇 명씩을 차출해 가지고 사업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바로 매트릭스 구조. 개념으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결합. 그래서 문제 3번도 단순한 개념 문제여서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핵심 체크에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행정부에 대한 외부 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것도 너무 쉬운 거죠. 외부 통제, 내부 통제를 구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외부 통제, 내부 통제는 구별 기준이 외부 통제, 내부 통제 이것의 구별 기준은 뭐예요? 바로 관료제예요. 관료제. 우리가 정부 관료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부 관료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행정부를 이야기해요. 정부 관료제는 바로 행정부를 이야기합니다. 정부 관료제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부 내부에서 통제하면 내부 통제, 행정부 밖에서 통제하면 외부 통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죠.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 행정안전부는 다른 부처의 정원과 조직을 통제합니다. 이게 딱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권한이. 행정안전부는 파워 있는 부처인 거지. 그렇죠? 근데 여기는 당연히 행정안전부는 행정부 내부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내부 통제이겠죠. 국회의 국정감사는 당연히 행정부 밖에 있는 입법부에서 통제하는 것이니까 외부 통제고,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은 기획재정부는 예산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죠. 이것도 내부 통제죠. 행정부 내부에 있으니까. 국민들의 조세부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이거는 국민들이 통제한다는 거야. 소송을 걸게 되면은 사법부가 통제한다는 거야. 사법부, 이게 사법부 통제입니다. 사법부 통제는 당연히 외부 통제.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성과평가인데 국무총리가 평가에 대한 주관부서예요. 그래서 각 부처를 평가하는 데가 국무총리실인데 당연히 이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부에 있으니까 내부 통제. 그 다음에 환경운동연합은 NGO를 이야기하죠. NGO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는 외부 통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당의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예, 스스로가 평가하는 게 자체평가인데 이거는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자기 부처의 소관 사업들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통제.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는 언론에 의한 통제인데 이거는 당연히 언론은 행정부 밖에 있으니까 외부 통제. 그러면 외부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국회의 국정감사, 그 다음에 국민들의 조세부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그 다음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그 다음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아주 쉽게 문제가 출제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예. 그 다음 5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이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법조문을 잘 읽어두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어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뭐한다?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법률에 이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법률에 이임 없어도 돼요. 이 말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뜻이에요. 법령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다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의 권리 제한. 그 다음에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의무 부과. 그 다음에 벌칙을 제정할 때는, 벌칙. 이럴 때는 반드시 법률에 이임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 법률에 이임이 있어야 되죠. 이게 뭔 말입니까? 뭐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일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무조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죠. 왜냐면 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법령을 위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제정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이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법률의 이임이라는 건 뭐예요? 법에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 뭐라고? 이렇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법적 근거가 딱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또 만일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때는
1,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의 근거가 딱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과태료 부과는 의무부과거든요. 의무부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규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지만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들에게 벌칙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이임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의 이임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된다. 이건 조례로 정해라. 이건 조례로 정해라. 이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만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서 또는 법률의 이임하에서 이런 말들을 잘 구별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걸 봐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이임이 있어야만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당연하죠. 당연히 지방공기업법이 따로 있고 거기 그 법률에 근거해서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과태료 부과는 의무부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부과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써져 있냐면 지방자치법에 써져 있어요. 지방자치법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1,000만 원 이하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외워야 돼. 1,000만 원이라고 법에 써져 있는데 이게 이 법조문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두 개로 나와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벌금은 여러분들이 누가 부과하는 거예요? 사법부가 부과하는 거예요.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사법부만 부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과태료를 벌금으로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었죠. 이미 구급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이거를 금액을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 낸 거죠. 바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조례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주민에게 1,5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1,000만 원 이하로. 대부분 이제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문이 틀린 거죠. 4번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지방채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채는 주민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이 지방채예요. 채권 쪼가리, 종이 쪼가리 하나 주고 그리고 나중에 갚아줄게 돈 좀 빌려주라. 이게 지방채입니다. 국채는 국가가 빌리는 거고 누구한테? 국민에게. 그 다음에 지방채는 주민들에게 지방정부가 빌리는 건데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이건 뭐죠?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만들어진 공법인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산 거제 간 도로 연결 조합이 있어요. 그러면 부산시하고 거제시가 서로 뭘 한 거예요? 바로 도로 연결이라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법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이 조합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먼저 얻고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기 부산 거제 간 도로 연결 조합이면 부산시 의회의 의결도 얻어야 되고 거제시 의회의 의결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지방채를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방채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발행할 수는 있지만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틀린 지문은 3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조례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이임이 있어야 한다.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나온 거죠.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그 다음 6번 근무성적 평정 과정상의 오류와 완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관적 오류는 어떤 거예요?
규칙적 오류라고 우리가 주로 표현합니다. 규칙적 오류는 평정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점수를 줘버리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쁜 점수를 주거나 이렇게 일관되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거나 일관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점수를 주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규칙적 오류 또는 일관적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규칙적 오류는 저기 나와 있네.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되며 그렇죠. 평정자가 평가하는 사람이 어떤 다른 평정자보다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높은 점수를 줘버리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낮은 점수를 주거나 이렇게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되며 강제 배분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강제 배분법은 뭐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등급으로 나눠서 하는데 3등급으로 나눠서 어떻게 해요? 수는 20%로 하고 가는 10%로 하고 이런 식으로 최우수 등급은 20%로 하고 최하위 등급은 10%로 하고 나머지 70%는 중간 등급으로 하고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을 강제배분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강제배분법은 아예 평정하기 전에 무조건 뭐 해라? 20%는 수 줘라. 그 다음에 10%는 가 줘라. 그리고 나머지 70%는 미를 줘라.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강제배분법이라 그럽니다. 강제배분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점수를 주는 거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극복할 수 있죠. 그래서 규칙적 오류, 일관적 오류는 평정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점수를 줘버리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쁜 점수를 규칙적으로 줘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강제배분법을 통해서 완화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근접효과는 평정 시기에 가까운 행태만을 과다평가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업무 수행을 보고 6월 30일 날 평가를 한번 받아요. 이게 1차 평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12월 31일 날 다시 한번 또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2차 평가예요. 근데 과장님이 내가 1월달, 2월달, 3월달에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6월 30일 날 평가하니까 6월달에 있었던 것만 생각해가지고 저놈 새끼 6월달에 지각 3번이나 했는데 가.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근접효과라 그래요. 근접효과는 평정시기에 가까운 행태만을 과다평가하고 평정시기에서 멀리 있었던 행태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게 바로 근접효과입니다. 이 근접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중요사건기록법이에요. 중요사건기록법은 시험 문제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다 알 건데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기간에 있었던 사건을 일일이 다 기록하는 게 중요사건기록법입니다. 누가? 여기 평정자가. 과장님이죠. 평정자가 과장인데 이 평정자가 이 피평가자와 딱 상담을 해야 돼요. 여기는 중요사건기록법은 반드시 상담을 전제로 해요. 상담을 딱 해가지고 네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있었던 사건을 다 이야기해라 해서 평정자가 이걸 다 기록해. 쫙 이렇게. 아니면 아예 이게 설명구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 이제 평정자가 피평가자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자가 피평가자와 상담을 통해서 금평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서술하거나 또는 설명구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설명구에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근접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1번은 잘 안 나왔던 지문이고 2번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기출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근접효과의 극복 방안은 근접효과는 바로 중요사건기록법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다. 그렇죠? 근접효과는 우리가 이 문제의 지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그렇죠. 그 평가식에 가까운 행태만을 과다평가하는 거잖아요. 발생하며 중요사건기록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렇죠. 관대화 효과는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일관된 오류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점수를 줘버리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점수를 줘버리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관대화 효과는 그냥 뭐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을 관대화 효과라고 그럽니다. 이 관대화 효과는 어떤 사람이 주로 관대화 효과를 보이냐면 과장이 인간관계를 중시할 때.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의 평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평가 잘못 받으면 승진도 안 되고 평가 잘못 받으면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이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평가가 제일 중요해요. 금평 못 받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진짜
예전에 막 이렇게 신문기사 같은 데 보면 막 칼 들고 와서 과장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승진해서 한 3번 누락됐는데 올해 금평만 잘 받으면 내가 그래도 동료들하고 발 맞춰서 내가 갈 수가 있는데 올해도 또 금평 점수 낮게 줘가지고 올해 또 승진 안 됐다. 그러면 막 그 사람들 막 그렇게 나와요. 공무원들은 돈보다 더 중시하는 게 승진이에요. 승진을 시켜주느냐 못 시켜주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 봐보세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점수 줘버립니다. 야, 내가 뭐 저 사람하고 원수 질 필요가 있냐? 다 그냥 좋은 점수 주면 되지. 하고 다 수 줘버리고 다 우 줘버리면 서로 감정 상할 일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간대화 효과를 많이 보여요. 근데 간대화 효과도 극복 방안은 뭐겠어요? 강제 배분법이에요. 근데 간대화 효과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평정 결과의 공개에 있습니다. 만약 평정 결과가 비공개라면 저 사람이 과장님이 나에게 수를 줬는지 우를 줬는지 미를 줬는지 가를 줬는지 전혀 모른다면 나하고 감정상할 일이 없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 평정제도는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에게 몇 점 줬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강제배분법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일을 다 잘했어도 10%는 가를 줘야 되는데 그 10%에 해당한 그 사람은 이제 감정 상하고 과장님을 온수로 취급하고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 한번 복수할 일이 있을 것이다 막 하고 입을 앙당 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정 결과를 공개하게 되면 강대화 효과는 더 커지는 거야. 커져. 평정 결과를 공개하게 되면 바로 인간관계, 부정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관대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해서 강제배분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대화 경향은 비공식 집단적 유대 때문에 발생하며 비공식 집단적 유대는 뭐예요? 축구회가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도 참여하고 나도 참여해. 그래서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됐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일 못해도 과장님이 나에게 가주기는 어렵잖아. 야, 맨날 일요일마다 만나가지고 같이 축구 이야기하고 축구 끝나고 나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겁게 놀았는데 갑자기 평가한다고 너 가 이렇게 때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비공적 유대관계 때문에 간대화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평정결을 공개하면 더더욱 더 가중돼 버려요. 그게.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이죠. 4번 연쇄 효과는 하나의 평정 요소가 다른 평정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여기 평정 요소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개로 나눠서 합니다. 실적과 능력을 가지고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이 능력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협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의사소통력이 있어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야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애가 그래도 협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의사소통에 수를 맞았어요. 그러면 의사소통 잘하니까 얘 협력도 잘하겠지 하고 수 줘버리는 거야. 실제 안 그렇습니다. 의사소통을 자주 한다 그래서 무조건 협력성이 높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 친구 중에 말 많은 애들 있잖아요. 그 말 많은 애가 무조건 다른 애들하고 협력합니까? 말 많은 애들이 대부분 싸움 많이 하는 애들이지. 논쟁 많이 하고 선생님 싸움이라고 표현했지만 논쟁을 많이 하고 오히려 갈등을 더 빚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뭐다? 하나의 평정 요소의 평정 결과가 유사한 평정 요소의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우리는 연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한 평정 결과가 유사한 다른 평정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그럼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사한 것들을 멀리 띄워놓는 게 좋아요. 여기 협력성 다음에 의사소통력 바로 평가하지 말고 이게 서로 유사한 거니까 여기 다른 거 청렴도 그 다음에 또 뭐 업무 숙지도 막 이런 거 다른 거 막 이렇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협력성 평가하고 이렇게 멀리 배치하는 것이 되도록이면 그래도 연쇄 효과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평정 요소를 멀리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별로 평가하지 말고 이거 사람별로 평가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 해서 청렴도 평가하고 여기 의사소통력 평가하고 업무 숙지도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평정 요소별로 평가하는 거예요. 평정 요소별로. 그래서 모든 우리 부하 직원들의 협력성을 먼저 쫙 평가하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 부하 직원들의 의사소통력을 쫙 평가하고 이렇게 사람별로 평정하지 않고 뭐로 평정해도 효과를 보이냐면 바로 이렇게 평정 요소별로 평가를 해도 이런 연쇄 효과를 극복할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강제 선택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 여기서 우리가 논의되는 걸 봐보면
연쇄 효과는 도표식 평형 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하며 이게 도표식 평형 척도법입니다. 예, 피평가자별이 아닌 평정 요소별 평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지문은 3번만 틀린 지문이죠. 선생님이 여기다 다 정리해놨습니다. 연쇄 효과와 관련해서 극복 방안, 체크리스트 선택법, 강제 선택법, 평정 요소별로 평정하는 방법, 유사한 평정 요소는 가급적 멀리 배치하는 방법, 평정 요소마다 용지를 달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연쇄 효과의 극복 방안입니다. 집중화, 간대화, 엄격화 경향은 당연히 강제 배분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규칙적 오류와 총계적 오류는, 규칙적 오류는 기본적으로 강제 배분법을 사용하거나 나중에 사후에 모든 직원들에게 다 나쁜 점수를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다 플러스 알파 해주면 됩니다. 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점수를 줬다 그러면 사후에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데, 불규칙적 오류를 우리가 총계적 오류라 그래요. 이 총계적 오류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조정이 아예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최초 효과는 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주로 이 근접 오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근접 오류의 극복 방안은 중요 사건 기록법. 예.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여기 하나, 이것만. 2번, 3번 이런 거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예, 중요 사건 기록법만 알아두시면 되고, 상동적 오차는 선입견에 의한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기인적 편견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근본적 기속의 착오가 있고 이기적 착오가 있는데, 근본적 기속의 착오는 타인을 평가할 때, 타인의 성공은 어떻게 하고 과소평가해요. 노력을. 야, 타인의 성공을 평가할 때는 저놈은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돈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공부했으니까 빨리 하게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타인의 실패를 평가할 때는 개인적 요인을 가다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야, 아무리 집이 가난하고 부모님이 돈 안 됐다 하더라도 지가 열심히 했으면 합격했겠지, 이런 식으로. 이기적 착오는 자신에 대한 평가인데, 자신의 성공을 평가할 때는 주로 뭐라 그러고,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자신의 탓을 하는 거야. 자신의 실패를 평가할 때는 환경 탓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기인적 편견인데, 이런 것들도 가끔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7번 가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테일러의 가학적 관리론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론들이잖아요. 일단은 관리자는 생산 증진을 위해, 항상 가학적 관리론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있는 거죠. 성과 향상에.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한다. 그렇죠. 여기는 가학적 관리론은 관리자 중심의 이론이에요. 관리자 중심. 그러니까 관리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생산성 증진을 위해서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한다. 뭐 이거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답이 딱 나와 있죠. 조직 내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틀렸죠. 가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뭐로 본다? 합리적 경제인으로 봐요. 그래서 차별적 성과급제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보수를 많이 주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성과를 적게 가져온 사람들에게는 돈을 적게 주면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서로 성과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있기 때문에 바로 돈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조종할 수 있다고 봐요. 예, 바로 돈을 중시하는 인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3번 업무와 인력의 적정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그렇습니다. 관리자가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통해서 업무를 분업화하거든요. 관리자가 그러니까 관리자가 노동자를 연구해서, 노동자들의 작업을 연구해서 그게 시간 연구, 동작 연구죠. 그렇게 해서 관리자가 분업화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4번 업무 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사용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답은 2번이고 워낙 쉬운 문제죠. 8번 신공공관리론과 유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다. 그렇죠. 신공공관리론이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도 방향잡기죠. 방향잡기는 정부의 역할은 공통점이죠. 2번 신공공관리의 인신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다. 틀렸죠. 신공공관리론은 뭐라고 나와야 돼요?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에 입각해 있습니다. 신관리주의는 경영관리 기법을 행정에 도입해오는 것이고, 시장주의는 정부보다는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믿음 하에 정부의 업무를 시장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이념이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이거 공동체주의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요? 뉴거버넌스의 인식론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이다. 이것도 틀렸죠. 신공관리론은 신뢰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중시하죠. 유거버넌스의 관리기구는 시장이다. 이것도 틀렸죠. 유거버넌스는 네트워크가 관리 도구입니다. 시장은 당연히
신공공관리론에서 중시되는 거죠. 너무 쉽죠, 문제가. 왜 8번은 당연히 옳은 것은이니까 1번만 옳은 지문인 거죠. 예, 이거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시고 9번 로이의 정책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규제 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정이다. 여러분들이 규제 정책은 규제 법정주의에 입각해 있어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는 반드시 법률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법률로 정해져 있는 규제는 강제력을 띠는 거죠. 그래서 규제 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리고 강제력을 특징으로 한다. 맞죠? 니은번 분배 정책의 사례에는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정책 등이 있다. 선생님이 이거 엄청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하는 건데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분배 정책이 있고 재분배 정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상하게 배워와가지고 이 지원 정책하고 지원금 정책, 보조금 정책 이런 건 전부 다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대. 나 말고 다른 선생님이. 그럼 그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공부 안 하고 가르친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가르치는 사람 너무 많아. 아무것도 모르고 막 사회 가르치다가 갑자기 행정학 가르치면서 그럼 그게 무슨 행정학이 그렇게 간단한 학문입니까? 절대 그런 간단한 학문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막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이상하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분배 정책이 있는데 이 분배 정책은 단체라든지 단체에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 단체나 조직, 죄송합니다. 단체나 조직에게 지원하는 것은 전부 다 분배 정책이에요. 중소기업은 조직이잖아요. 여기 재분배 정책은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재분배 정책이에요.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에게. 여기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가난하다는 게 명시된 사람들에게 돈 주는 게 바로 재분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영세민에게 지원한다. 또 생활보호 대상자, 그냥 선생님 줄여서 쓰겠습니다. 생보자에게 지원한다. 빈곤층에게 지원한다. 이런 게 딱 들어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재분배 정책이라 그러지. 중소기업이 가난합니까? 먹고 살기 힘듭니까? 아니에요. 중소기업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먹고 살기 힘듭니까? 조직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그 조직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여기와 관련해서 지방대학의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지방대학 보조금, 중소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거는 절대 가난하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소기업이 왜 가난합니까? 안 가난해요. 여기 회장님이 중소기업 회장님 아니셔? 가서 물어봐 가난하냐고. 몇 천억을 가지고 계시고 막 이럴 텐데 이 건물도 다 자기 거고 그런데 무슨 가난합니까? 안 그래요. 중소기업이. 지방대학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왜 지방대학이 가난해요? 대학인데 조직인데 그 지방대학은 그 지방의 유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지들이. 그 지방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것이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교 이런 건데 이거 가난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주는 거지. 농민도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농민이 왜 가난합니까? 차가 막 5대, 6대 가지고 있는데 농민들이 다. 농민들이 여러분들이 부자 농민들이 분홍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차는 보통 3대, 4대는 가지고 있어요. 도시 나갈 때 타는 승용차 있고 그 다음에 산이나 이렇게 논밭 나갈 때 타는 찝차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SUV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물건 나를 때 트럭 하나는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막 이런 뭐 작동하는 기계 작동이 이루어지는 뭐 이렇게 기계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지. 뭐 농민들이 왜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농민들 분농들이죠 대부분. 그리고 국가가 정책 지원을 워낙 많이 해줘요 농민들은. 그러니까 가난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니 또 그런 우리 지금 가난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굶어 죽는 것을 생각할 그러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지. 여러분 뭐 선생님이 뭐 엄청 부자로 산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가난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건 뭐야? 바로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농업은 안보의 문제거든요. 모든 것을 수치립으로 하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농업은. 쌀을 어느 정도 우리가 비축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비축하고 있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국의 쌀을 의존한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총 한 방울 싸지 않고도 우리나라의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식량의 문제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보의 문제로 접근해서 국가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봅니다. 농민의 피해 지원이잖아요. 이거는 가난하다고 주는 게 아니라 FTA를 체결했을 때 농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다. 이건 분배 정책 맞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당연히 분배 정책이죠.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정책, 이거는 이제 뭐죠? 의료보험, 통합의료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뭐라 그랬어요? 재분배 정책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틀렸죠.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재분배 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 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계급 대립은 뭔 의미예요? 고소득층과 고소득층, 저소득층 이렇게 구분하는 게 계급이에요. 이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대단히 크죠. 바로 계급 갈등이 대단히 크게 나타나는 게 바로 재분배 정책입니다. 여긴 맞죠. 그 다음 재분배 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여기 써져 있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학금 제도. 그럼 이건 맞아요.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맞아요.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연구개발 특구지원. 여기는 가난하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뭐야?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그렇죠. 구성정책은 헌정 수행에 필요한 운영 규칙과 관련된 정책인데 이런 구성정책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바로 국가 내부의 구성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의 신설이라든지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또는 공무원에 대한 정책, 공무원의 연금, 공무원의 보수, 공무원의 충원 이런 정책들이 다 구성정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기역번과 기역번이 아니죠. 리음번과 리을번만 틀린 거죠. 그럼 맞는 지문은 기역번, 디귿번, 미음번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특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선생님이 늘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고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건데 그리고 또 선생님이 문제집으로 다 만들어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던 거라서 뭐 선생님 수업 들었던 분들이야 뭐 당연히 쉽게 풀었을 건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것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난도가 있는 문제이고 워낙 나머지 문제들이 난도가 낮으니까. 그 다음 10번 문제로 들어와서 봐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걸 의결하는데 국회가 의결하는 도중에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지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정부가 동의해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동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정부는 행정부를 이야기해요. 행정부가 동의를 해주면 당연히 국회는 뭐 할 수가 있어요. 증액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이건 이제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예산 편성 있잖아요. 예산 편성. 이 예산 편성은요. 뭐가 없냐면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이런 게 안 돼요. 권력 분립이. 그러니까 입법부의 예산도 행정부가 편성하고 사법부의 예산도 행정부가 편성하고 헌법재판소의 예산,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이 다 행정부가 편성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다 깎아내요. 삭감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기관이 헌법상 독립기관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봐볼까요? 우리나라를 여러분들이 자꾸 상권분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상권분립 아니에요. 우리나라 오권분립이에요. 행정부가 있죠. 입법부가 있죠. 사법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우리가 두 개를 더 둬요. 거기가 바로 헌법재판소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이걸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오권분립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법조문들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행정부가 이걸 입법부의 예산도 편성하고 사법부 예산도 편성하고 헌법재판소 예산도 편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예산도 편성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가지고 보내주는데 기획재정부가 다 삭감해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삭감할 때는 여기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라. 국무회의석상에서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헌법상 독립기관이 요구하는 예산을 행정부가 삭감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석상에서 이들의 장의 의견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감사원은 행정부 내부에 있습니다. 감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뭘 또 추가해 놨냐면 감사원도 그래라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감사원은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까지도 그렇게 해. 그러니까 헌법상 독립기관과 어디까지? 감사원까지는 감사원이 요구하는 예산을 삭감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석상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이미 기출됐던 거예요. 이게 뭐 올해 처음 나온 거 아닙니다. 이게 다 기출 질문이야. 예전에 쉽게 나온 적도 있었죠. 뭐다? 예산을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국무회의석상에서 의견을 구해야 되는 기관이 아닌 것은 1번 입법부, 2번 사법부, 3번 감사원, 4번 공정거래위원회. 그럼 당연히 답은 뭐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헌법상 독립기관과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국무회의석상에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입법부 예산을 입법부가 편성하고 사법부 예산은 사법부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해 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번은 맞는 지문이죠. 3번. 정부는 해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거죠. 4번.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의 개회 전까지 심의 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이거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미 여러 번 기출됐던 걸 또 낸 거예요.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4번은 결산 승인에 대한 건데 결산 승인을 언제까지 하도록 돼 있냐면 정기의 폐회 전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폐회 전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아니 지금 제가 말을 잘못했네. 예. 아니요. 말을 좀 잘못했는데 개회 전까지 맞죠 여기가. 예. 말 잘못했습니다. 국회는 감사원의 결산을 완료한 후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 개회 전까지. 제가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개회 전까지 심의 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개회 전까지. 그러니까 결산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정기회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럼 뭐 언제 해야 돼? 임시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회 전까지 심의 의결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좀 착각했는데 당연히 개회 전까지입니다. 선생님 뭘 말하려고 하다가 말을 잘못했냐면 그때 틀린 지문으로는 여기 폐회 전까지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맞습니다.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 의결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틀린 지문은 뭐죠?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게 틀렸죠. 정부는 해계년도 개시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데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 써져 있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관리,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령상 지출 의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준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틀린 거죠. 모든이 틀린 거죠. 모든. 정부는 해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헌법에서 명시된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해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예. 예산에 준해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그냥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그럼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저기에 모든이 들어가 있으니까 틀린 거고 4번은 이제 맞는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틀린 지문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의 개회 전에 심의 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예. 1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국가공무법에 명시된 공문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이제 법조문에 대한 문제인데 법조문이 이게 행정윤리와 관련된 법조문입니다. 행정윤리와 관련된 법조문은 어떤 게 명시되어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첫째 국가공무법이 있는데 국가공무법에 13대 의무가 규정돼 있어요. 이거를 애우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읽어봐 이거는.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친절, 공정 의무, 종교 중립 의무 쭉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이건 반드시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돼요. 공직자 윤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 이거는 첫째 재산 등록 및 공개 의무가 있죠. 등록 및 공개 의무.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이 규정되어 있고 네 번째로 이해충돌 방지 의무, 다섯 번째로 외국 정부로부터의 선물 신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5개는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오낙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법이 있어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법에 부패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비리로 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취업 제한이 써져 있어요. 여기는 비리로 퇴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퇴직자들의 취업제한이고 저기는 비리로 퇴직한 사람들이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감사 청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너무 쉽죠. 거기 써져 있잖아. 부정청탁하지 말라, 금품수수하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다 내용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출제를 아주 좀 쉽게 문제를 출제한 거죠. 그럼 우리가 봐보면 부패행위 신고 의무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부패 반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써져 있는 거고 품위 유지 의무나 복종의 의무나 성실의 의무는 전부 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이죠. 12번 예산 주기에 비춰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 과정은 이거는 예산 과정을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예산의 편성이 있죠. 이건 행정부가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국회가 의결해줘요. 바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가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이제 예산이 결정된 거야. 그러니까 행정부가 편성해서 국회가 의결해주면 이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예산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겠죠.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이 끝나고 나면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결산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 과정인데 일단은 우리가 예산 주기를 좀 봐봅니다. 2021년도에는 2021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21년도 예산이 집행되겠죠. 2021년 집행. 그럼 이건 언제 하냐? 편성과 심의 의결은 전년도에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계획을 짜놓고 현년도 1월 1일부터 그걸 집행해 나가요. 그럼 여기는 언제 했겠어요? 20년도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돈을 집행을 하고 그 집행이 올바르고 정당하게 이루어지는지는 그 다음에 결산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결산은 2022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써놨잖아요. 3년의 주기를 갖는 거야, 예산은. 그러면요, 올해를 중심으로 한번 봐볼까요? 2021년을 중심으로. 2021년을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22년도에 예산의 편성 및 심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21년 것이 집행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0년 것이 뭐가 되겠어요? 20년 것이 결산되고 있겠죠. 한 해를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놓은 거잖아요. 2021년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국방부의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요구서 사정 작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편성이죠. 편성.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배정이 바로 집행이에요. 집행 과정에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시정연설 이것은 바로 심의, 예산 심의 과정인 거고 그 다음에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서의 작성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20년도 것이 결산되는 거죠. 이건 결산인데 결산은 20년도 것이 결산되고 있는 거예요.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는 편성이니까 2022년 맞고 여기는 집행이니까 2021년 맞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심의 의결이니까 2022년 맞고 그 다음에 여기 결산은 2020년도 것이 결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4번이 틀린 지문인 거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해가지고 2021년도에 집행이 되는데 집행 도중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편성할 때는 전혀 없었던 사태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지금 코로나는 이미 지금 있었던 것인데 작년을 기준으로 봐보면 재작년도에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해 놨을 거 아니야. 근데 재작년도에 편성하고 의결할 때는 코로나가 작년에 발생할 거라고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염병 예방 사업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500억 정도만 편성을 해놨는데 그래서 그걸 2020년도에 집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3월달, 4월달부터 코로나가 확 확산이 돼버립니다. 원래 선생님이 딱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설날 때
부모님하고 저희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제 형이 딱 인터넷에서 야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 같은 뭐 무슨 병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쓰러지고 이런 동영상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야 우리나라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제 이게 확 확산이 되냐면 3월달, 4월달에 그 위기가 확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2020년도 예산은 2019년도에 편성하고 의결해 놨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할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편성하고 의결해 놨는데 그래서 2020년이 돼가지고 그걸 집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코로나가 확 퍼지면 그 500억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뭘 편성해야 돼요? 새롭게. 원래 본예산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본예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본예산에 추가해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 나가요. 근데 추가 경정 예산은 항목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어요. 여러분 여기 본예산에는요. 장관항, 세항목으로 해가지고 수천 개, 수만 개의 사업이 다 써져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전염병 예방 지원금 해가지고 500억이 써져 있는 건데 그렇죠? 여기는 항목이 많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떤 긴급한 사태가 확 발생했을 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전염병 예방 지원금 해서 300억 이렇게 편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공인 지원금 해서 200억.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발발해서 이제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게 되니까 이렇게 편성 한 서너 개 항목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 500억이 이미 1월달, 2월달, 3월달 그리고 4월달까지 이게 의결되기 전까지 400억이 이미 써졌어. 뭐 코로나 진단하고 막 진단 키트 사고 막 이렇게 하니까 400이 사용됐어요. 그럼 이 돈은 이제 100억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100억에다가 이게 4월 30일 날 의결이 됐다 그러면 전염병 예방으로 해서 300억이 더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요. 그럼 이제 400억이 된 거잖아요. 이거를 집행해요. 이걸 집행하는데 장부는 별도예요. 장부는 똑같아요. 장부는 별도야. 이거는 해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을 받았던 본예산인 거고 그리고 새롭게 여기에서 빠져있는 항목이라든지 초과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는 초과 지출이거든. 여기 500억보다는 더 초과 지출이 필요할 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 이건 또 별도로 국회 의결을 받아. 그러니까 이거 장부는 별도로 다시 국회 의결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장부는 두 개예요. 근데 장부는 두 개지만 여기서 의결한 돈하고 여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합산해서 집행을 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하도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많이 편성하거든요. 그러면 추가 경정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은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그걸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초과 지출이 생겨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건 너무 국가가 추가 경정 예산 많이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추가 경정 예산을 함부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사유를 딱 제안해 놨어요. 이게 노무현이가 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한 이거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은 이거예요. 재난이에요. 재난.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경제 협력을 위해서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데 그게 예산에 빠져 있다. 법률에는 반드시 여기다 돈 쓰라고 해놨는데 그게 예산에 빠져 있을 때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세 개의 항목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건 원래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경제 협력을 위해서, 그 다음에 법률상 지출 의무에 대해서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코로나가 발발 안 했을 때도 여기라고 해가지고 경기 침체라 그래가지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매년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매년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합니다. 왜냐면 여기 사유에 해당하잖아. 우리가 언제 경제 좋을 때 있었습니까? 경기 침체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해서 했고 코로나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유를 지금 직접 물어본 거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남북관계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경제 협력 이것도 있습니다. 해외 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로 충당해야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비로 충당할 수 있다면 예비비로 충당하지 뭐하러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렇죠?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면 뭐 하면 돼요? 예비비로 쓰면 돼요. 예비비는 비상금이니까.
근데 예비비로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돈이 지출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로 충당할 우려가 있다면은 굳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경제협력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에 해당하는데 해외 원조는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경제협력 이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법령상 지출 의무인데 해외 원조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틀린 거야.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면 굳이 추가 경정 예산을 별도로 충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비비는 바로 국가가 미리 마련해 놓은 비상금이죠. 그래서 여기 써져 있죠. 여기 편성 사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외워야 돼, 이거는 사실. 근데 지금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서너 번 읽어보시는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 수요가 있으나 민간 부문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 된다. 이 공기업이라는 것은 주로 대부분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인데 다 뭐예요? 국가 기관 사업들이에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방이 되자마자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어떤 사경제 주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깔고 항만을 깔고 그다음에 뭐 공항을 만들고 그다음에 가스관을 모두 다 설치해서 그걸 연결해야 되고 수도관을 다 설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설치해서 연결하고 이게 어려워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민간 자본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국가가 조세를 동원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였어요. 민간 자본이 부족했거든요. 민간 기업이 아무도 그걸 생산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 가지고 국가의 조세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설치했던 거죠. 두 번째로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국가가 운영해도 독점이고 시장이 운영해도 독점이다. 그럼 시장은 비윤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횡포를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뭐다? 시장에서 독점이 나타날 사업이라면 정부가 직접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연 독점 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바로 공기업의 설립의 정당성입니다. 민간 자본이 부족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독점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해 나갑니다. 세 번째로 보면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기업은 사경제 주체들이 운영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걸 운영한다는 것은 뭐하고 똑같아?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자 하는 공산주의 사고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물론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고 있지는 않죠. 다만 이런 경우, 민간 자본이 부족한 경우라든지 또는 시장에 맡겨뒀을 때 독점이 나타날 사업 같은 경우에만 국가가 뺏어가서 하니까 정당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건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수단의 국유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러면 사회주의적 간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 보면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 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공기업은 이론상으로는 세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로? 정부 부처형 공기업 이걸로 나눠지고 정부 부처형 공기업을 우리는 정부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 기업. 그다음 또 하나는 공사형 공기업이 있어요. 공사형 공기업은 국가가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어. 이건 회사인데 국가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이 있는데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국가가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냥 회사예요. 회사.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뭐다? 그냥 회사원들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한국전력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회사죠. 여기 회사예요. 회사. 당연히 상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고 그 다음에 또 이거 국가가 이런 걸 만들 때는 특별법을 만들어요. 한국전력공사 설치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는 그냥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회사원들이기 때문에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일반 행정기관에게 적용되는 조직 인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적용 안 돼요. 이거는 적용되죠. 왜냐하면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 다 누구라 그랬어? 공무원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지방공기업이면 공기업법이 그냥 지방공무원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라면 여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만들 때 정부 조직이니까 이거는 정부 조직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특별법과 상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회사원들이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부 조직에서 적용되는 인사나 조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죠. 그럼 4번이 틀린 거죠. 예, 선생님이 여기에 설치 동기 같은 걸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기업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는 거죠. 공기업의 유형. 정부, 기업, 이게 정부 부처형인데 여기는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과 인사, 예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기업이니까, 정부 부처니까, 하나의 부처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주식회사형 공기업과 공사형 공기업은 정부 밖에 하나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 인사, 예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 그거 숙제가 된 거죠. 예. 그 다음 15번.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공부 아직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담스는 뭐라 그러냐면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동기 유발이 된다는 거야. 내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동기 유발이 돼요. 지금 A라는 사람이 있고 이게 중거 인물입니다. 나하고 비교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어요. 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일은 조금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비용은 적게 드는 거예요. 투입은 적게 하는 거야. 하루에 4시간밖에 일 안 합니다. 그런데요, 이 월급은 엄청 많이 받아요. 편익은 한 달, 1년에 한 1억 받아요. 근데 나는 하루에 15시간 일해요. 투입은 엄청 많은데, 근데 한 달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편익은 너무 낮아요. 지금 뭐죠? 이게 더 많이 받고 있다. 나는 과소보상 받고 있다고 판단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행태가 나타나요. 어떤 행태가 나타나냐면 첫째, 투입을 감소시켜요. 야, 내가 뭐하러 이렇게 일하냐? 안 하고 말지. 이렇게 하는 거죠. 돈 안 주는데 좋게 주는데. 아니면 편익 증대를 요구합니다. 노조활동 엄청 열심히 하겠죠. 월급 올려라, 월급 인상해라 이렇게 하겠죠. 증대 요구가 나타나요. 그래도 안 되면 사표 내버립니다. 이탈합니다. 또 이탈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거 인물을 바꿔요. 에이, 내가 너무 잘 나가는 애하고 비교하고 있어. 이렇게 중거 인물 변경.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동기부여 유발이에요. 이것도. 이거 부정적인 동기 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반대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인식하게 되면 오히려 투입을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편익 감소를 요구하고 그리고 중거 인물을 더 잘 나가는 아이하고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동기 유발이 된다고 보는 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2번에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은 시험 문제에 항상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나와. 맥클리랜드는 인간의 욕구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구는 학습되는 거니까. 매슬로우는 그렇게 안 봐요. 모든 인간은 가장 밑에 생리적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애정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존경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가 있고 이렇게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부터 발현되고 그 다음에 이게 충족되면 그 다음 모든 사람은 다 이렇다 이렇게 보는데 맥클리랜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라서 어렸을 때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학습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욕구 계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욕구 계층을 이렇게 5개로 나누지 않고 이 사람은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성취 욕구, 하나는 권력 욕구, 하나는 친교 욕구 이렇게 3개로 나눠놓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 친구에게 자꾸 성취감을 중시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성취 욕구가 가장 상위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권력 욕구인데 뭐 권력 욕구가 2번째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친해지고자 하는 욕구, 친교 욕구가 3번째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반대로 오히려 친교 욕구가 제일 상위에 있고 그 다음에 권력 욕구, 그 다음에 성취 욕구.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학습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는 게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고 이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은 항상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 브룸의 기대 이론. 브룸의 기대 이론은 브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봐요. 투입이 있어요. 이 투입이 있으면 이 투입의 노력 같은 것을 우리가 투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성과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 성과가 나오면 이 성과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이 3가지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내가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를 이 사람은 기대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성과를 받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걸 우리가 수단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보상이 주는 주관적 매력도 이것을 유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높아야지 동기부여이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봐보세요. 내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데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일합니다. 그럼 이렇게 10시간씩 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첫째 이거야. 내가 10시간 일하면 분명히 10시간 일하면 금평수 받겠지. 이게 있는 거야. 그리고 금평수를 받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승진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봐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금평수를 받겠지. 이게 성과란 말이죠. 그럼 뭐야? 특정 노력이 특정한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을 우리가 기대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과를 받으면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특정 보상을 얻겠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수단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보상에 대한 주관적 매력도. 주관적 매력도가 뭐냐면 이 보상을 너무 좋아해. 나는 승진 안 되면 난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승진, 이 보상에 대한 매력도가 높은 거. 이 보상에 대해서 크게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명훈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 야, 뭐 승진 하나마나 뭐 내가 뭐 대통령 될 것도 아니고 뭐 겨우 승진해가지고 동장 달 건데 뭐 이것도 하나마나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러면 이 사람에게는 승진이 주관적 매력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지. 유인가가 낮은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영예값을 가지면 동기 유발이 안 된다고 보는 이론이 브룸의 기대 이론이에요. 그래서 브룸의 기대 이론을 봐보면 여기 책 문장을 봐보면 브룸의 기대 이론에서 기대감은 이거 물어봤네. 이거 기대감은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현된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당연히 확률로 표현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이게 결과예요. 이게 특정 결과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예. 그러니까 뭐야? 성과, 여기서 성과는, 여기 뭐야? 결과가, 여기가 결과고 여기는 성과입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예,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결과, 예. 결과가 지금 여기죠?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서 특정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 성과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선생님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를 1차 결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를 2차 결과라고 이야기도 해요. 2차 결과. 예.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럼 여긴 뭐예요? 특정한 노력이 특정한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 기대감이고 그 다음에 특정한 성과가 특정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 이게 수단성인데 이것도 보상이라 그래.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것도 결과라 그러고 이것도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차 결과, 2차 결과 이렇게 나눠서 표현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성과하고 보상으로 나눠서 표현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여기 다시 읽어보면 브룸의 기대 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가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결과, 성과, 1차 결과가 특정한 노력으로 여기 투입이죠. 노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적 신념이다. 그래서 주관적 신념입니다. 특정한 노력이 특정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관적 신념. 그렇죠? 예, 이로 주관적 확률로 표현된다. 그렇습니다. 엘더퍼의 ERG 이론에 따르면 상위 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수 있다. 엘더퍼의 ERG 이론은 욕구를 세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E, 존재 욕구, R, 관계 욕구, G, 성장 욕구 이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이 전제 욕구가 충족된 사람이 이렇게 상위 욕구로 나아가는데 상위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좌절되면 오히려 여기에 대한 집착이 더욱더 강해진다. 이걸 우리가 좌절 퇴행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더퍼의 ERG 이론에 따르면 상위 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 욕구에 대한 추구가 강화돼 나갑니다. 그럼 4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럼 여기서 15번의 답은 1번만 틀렸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16번 정책 평가와 관련하여 실험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 평가와 관련해서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있고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있는데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부터 봐보겠습니다.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은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좀 보면
여기 영어 능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오노미 용교사를 채용했어요. 이 정책입니다. 그럼 나중에 평가를 할 때는 오노미 용교사가 영어 능력을 향상시켰을 것이다라고 딱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평가해요. 실제 오노미 용교사를 채용하기 전에 아이들의 토익 점수가 500점이었고 오노미 용교사를 채용하고 나서 아이들의 토익 점수가 600점으로 올랐다. 그러면 결국 오노미 용교사는 100점을 향상시켜 준 거잖아요. 이렇게. 라고 결론을 맺으면 되냐? 안 돼요. 원래가. 이 가운데에 개입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 500점이었는데 오노미 용교사 때 배우고 나서 600점이 돼서 100점이 오른 것으로 이미 나왔는데 여기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거. 뭐죠? 아이들이 그냥 성장 효과. 오노미나 때 배워가지고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어에 대한 이런 경험이라든지 영어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됨으로써 뭐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런 거 접하게 됨으로써 이런 성장 효과로 인해서 한 20점이 올라요. 또 이때 본 시험하고 이때 본 시험은 똑같은 시험으로 봐야 됩니다. 절대 다른 시험지로 시험을 보면 안 돼요.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때 봤던 시험에 대한 경험, 기억이 여기에 영향을 미쳐버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이 이제 측정 효과야. 또 이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반기문 총장이 우리 학교에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시기에 열심히 공부해야지만이 나같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어떤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열심히 해서 점수가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성장 효과, 측정 효과, 사건 효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내적 타당성 조회 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적 타당성 조회 요인인데 내적 타당성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봐보면 이걸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걸 원인 변수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걸 선생님이 결과 변수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추론한 정도를 내적 타당도라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 원인의 인자에다가 결과의 가짜를 합쳐가지고 이 내적 타당성을 인과관계 추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과관계 추론의 정확도예요.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의 관계의 정확도. 이걸 저해하는 요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라 그래요. 이렇게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의 관계의 추론을 정확하게 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가 선생님 여기 서기에만 써놨죠. 성장 효과, 측정 효과, 사건 효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이고 그 다음에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이 있어요.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은 여기서 얻어진 실험 결과가 다른 데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예요. 그래서 외적 타당성은 우리가 다른 말로 보면 간단하게 줄여서 보면 이것은 뭐냐면 일반화의 정도야. 저기서 얻어진 결과가 다른 고등학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일반화의 정도를 외적 타당성 조회 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구별하라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내적 타당성 조회 요인과 외적 타당성 조회 요인을 구별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구별은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외적 타당성 조회 요인. 이 외적 타당성 조회는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내적 타당성 조회이다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첫째가 뭐가 있냐면 호선 효과가 있습니다. 호선 효과. 이건 실험 대상자들이 실험 대상자라는 것을 지각함으로써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면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는 일반화가 곤란하다. 이게 호선 효과입니다. 호선 효과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다 외적 타당성 저요인이에요. 호선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실험 조작과 선택의 상호작용도 있고 이런 실험 조작이 들어가면 전부 다 외적 타당성 저요인인데 이게 바로 호선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호선 효과와 측정 효과의 상호작용, 호선 효과와 선택 효과의 상호작용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로 봐보면 표본의 비대표성이에요. 저 실험을 대원외고에서 했다. 그럼 대원외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가지고 실험한 거잖아요. 그럼 그건 일반화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이 표본의 비대표성이 여기 들어가요. 표본의 비대표성 중에서도 효과가 크게 나타난 아이들만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크리밍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크리밍 효과는 어디에 포함되냐면 여기 표본의 비대표성에 포함돼요.
효과가 아주 낮게 나타난 아이들만을 선정해서 실험에서도 표본의 비대표성에 들어가고,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난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실험해서 얻어진 결과도 표본의 비대표성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효과가 크게 나타난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을 크리밍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보면 이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도 이야기하냐, 뭐도 있냐면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이에요.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이라는 것은 여러 번 실험적 처리를 거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는 일반화가 곤란하다. 그렇죠. 실험 대상자로 여러 번 내가 참여했던 사람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실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일반화가 곤란하다. 이게 다수적 처리의 간섭인데, 결국 이건 세 개인 거야, 세 개. 이거 묶어서 공부하고, 이거 묶어서 공부하고, 이거 하나 공부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 세 개를 제외하고는 다 내적 타당성 조회 요인입니다. 1번 연구자의 측정 기준이나 측정 도구가 변화되는 거고, 이건 측정 도구의 변화인데 이거는 내적 타당성 조회 요인이죠.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할 경우, 이거는 표본의 비대표성이고. 3번 실험 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 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인 경우, 이건 호손 효과고.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에 배정하는 경우, 이건 크리밍 효과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고, 1번만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니까 16번의 답은 1번입니다. 17번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이제 지방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렇게 주민소환제도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발안이 주민조례개표 청구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직접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비례대표 지방의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직접 뽑은 사람만 주민소환의 대상이 됩니다. 비례대표는요, 우리가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비례대표는 우리가 장부에다가 투표를 하는 것이지, 비례대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이 직접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실제 주민소환을 통해 가지고 자리를 박탈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다만 뭐예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거죠. 니네들 일 제대로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통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큽니다. 4번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시도는 맞아요. 시도는 100분의 10인데 기초단체인 시군구는 100분의 15로 돼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이건 외워야 되는 거지 뭐 특별한 게 아니죠. 예. 그 다음 18번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해야 한다. 그렇죠? 이건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죠. 신공관리론은 방향잡기라면 우리는 봉사다. 두 번째,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뭐라고 봐요?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봅니다. 그럼 이렇게 개인이익의 총합을 공익으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죠. 개인이익의 총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당연히 공익은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표현되어야지 맞겠죠. 2번은 틀린 거고, 3번 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바로 뭐예요? 책임의 다면성이죠. 모든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 4번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 공유된 리더십을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생산성보다는 사람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질문은 2번만 틀린 질문이죠. 19번 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거는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문제를 내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할인율이 나와 있는데 할인율은 항상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인율과 이자율은 동일해요. 물론 개념은 다릅니다. 할인율은 미래 가치를 미자율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꿔주는 비율인 거고, 또 할인율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비율이에요. 근데 할인율의 금액과 이자율의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할인율과 이자율을 구별해서 쓰지 않습니다. 기억본부터 봐보겠습니다. 할인율이 높다면 여러분들이 단기 사업해야 돼요? 장기 사업해야 돼요? 무조건 단기 사업해야 되는 거예요. 이자율이 높으면.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한다. 근데 이자율이 엄청 높아. 그럼 장기로 돈을 빌리는 게 나아요? 단기로 돈 빌리는 게 나아요? 당연히 단기로 돈을 빌려야죠.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으면 확실한 이자가 나오는 거고,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불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돈을 회수해가지고 은행에 맡기는 게 좋아. 내 돈으로 하더라도. 그럼 뭐가 좋아? 단기 사업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할인율이 높을 때에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 투자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 투자 사업이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할인율이 높다 그러면 이자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니은번 직접적이고 유용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용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는 모든 것들을 뭐로 해야 돼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야 됩니다.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전부 다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서 그 금전적 가치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4대 강력 개발한다 그러면 여기에 4대 강 개발을 하면은 수질 개선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 개선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로 인해서 무슨 효과도 있고, 이로 인해서 무슨 효과도 있고, 막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다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야 돼요. 이런 거 전부 다. 예. 다 금전적 가치로 환산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유용적인 비용과 편익만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다? 간접적이고 무용적인 비용과 편익까지를 다 고려해서 전부 다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야 됩니다. 디귿번 순현재 가치는 비용의 총 현재 가치에서 편익의 총 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비용 편익 분석의 방법 중에 순현재 가치가 있는데, 순현재 가치는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빼요.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비용의 총 현재 가치에서 편익의 총 현재 가치를 뺀 것이다. 그럼 틀렸죠. 편익의 총 현재 가치에서, 편익에서 비용을 빼야지 어떻게 비용에서 편익을 뺍니까? 그렇죠? 예. 편익의 총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총 현재 가치를 빼서 0보다 클 경우에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리을번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 기법이다. 내부 수익률은 비용 편익 분석 기법 중에서도 할인율을 모를 때 적용하는 분석 기법이 바로 내부 수익률인데,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순현재 가치가. 그러니까 편익과 비용이 0이 되도록 하는 거야. 이게 똑같아져야 돼. 이렇게.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비용이야. 근데 내가 얼마만큼 이익을 얻었냐면 올해 100억 투자했는데 올해 150억을 얻었어요. 올해 150억. 이걸 갖게 하려면 여기다 몇을 곱해야 되죠? 1.5 이렇게 곱해야 되죠. 이름 본전인 거예요. 여기 50%가 수익률인 거야. 0.5가 수익률이에요. 0.5. 그럼 이건 맞잖아요. 내가 100억 투자했는데 150억 됐다 그럼 50%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과 편익을 같게 해주는 비율, 이걸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요. 근데 내부 수익률은 주로 어쩔 때 활용하냐면 할인율을 모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귿번이 틀렸고 니은번이 틀렸죠. 그래서 옳은 거는 기억과 리을이 옳은 거죠. 20번 공공봉사 동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이제 공직동기 이론이라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데, 이 페리와 와이스라는 사람이 공직동기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 공직동기 이론은 특이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습니다. 사기업체 회사원들이죠. 사기업체 회사원들의 동기유발 수단하고 동기유발과 공무원의 동기유발 수단은 다르다. 이게 다르다는 거야. 사기업체 회사원들은 주로 뭐 때문에 동기유발이 되냐면 보수나 승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동기유발이 된다면, 공무원들의 동기유발은 이렇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충성심, 이타심, 또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 때문에 동기유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맞는 말이겠어요? 틀린 말이겠어요? 틀린 말이지.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이거 맨날 우리나라 행정학자들이 이거 설문조사 많이 받습니다. 동기유발과 관련해서. 검증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일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론은 그렇게 봐요. 이론은. 그러니까
이론은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공사 부문 간 업무 성격이 다르듯이 공공 부문의 조직원들은 동기 구조 자체도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공공 부문의 조직원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동기 유발이 되고 사기업체의 직원들은 이것 때문에 동기 유발이 된다. 서로 다르다는 입장이죠.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그 다음에 동정심, 연민이 동정심이에요. 이런 것들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뭐 내가 정책을 좋아해서 동기 유발이 되고 내가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동기 유발이 되고 그 다음에 공공에 대한 봉사심 때문에 동기 유발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공 봉사 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당연히 이런 것 때문에 동기 유발이 되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뽑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페리어와 와이스는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했다. 이랬는데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타심 때문에 동기 유발이 되고 봉사심 때문에 동기 유발이 되는데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금전적인 차원 때문에 동기 유발이 된다. 이런 건 없겠죠. 그렇죠? 여기는 세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해요. 합리적 차원, 그 다음에 규범적 차원, 그 다음에 감성적 차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합리적 차원은 주로 어떤 거냐면 자신의 만족감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야. 특정 자신의 만족감, 그러니까 공공정책에 대해서 내가 저것이 성공하면 나도 행복해져 막 이런 생각 때문에 한다. 이런 것은 주로 합리적 차원입니다. 규범적 차원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규범, 따라야 되는 것이 규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동기유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민 때문에 동기유발이 된다. 이게 감성적 차원이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연민 때문에 동기유발이 된다라고 보는 게 감성적 차원입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뭐 자주 나오는 이론은 아닌데 이게 중요합니다. 행정학자들은 여기와 관련된 논문들 되게 많이 쓰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최근에 와서 한 2번 연속해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는 지방직 9급, 그 다음 주에는 국가직 7급, 그 다음 주에는 지방직 7급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